종합 미디어사 스퀘어 에닉스가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 사이에서 꼭 나오는 말이 있죠. 회사를 살리기 위해선 파이널 판타지 7 그리고 크로노 트리거를 리메이크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파판 7이 리메이크된 이후 주가가 급등해서 그런 팬들의 예측은 정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보죠. 만약 다음에 또 위기가 온다면 그땐 크로노 트리거가 리메이크 될 수 있을까요? 아니, 리메이크가 가능하긴 할까요? 이를 예측하기 위해선 당시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기업과 기업 그리고 그 관계자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작품은 2025년 IGN이 선정한 역대 최고의 JRPG 1위를 하기도 했으며 어디서 순위를 매겨도 지금까지도 최상위권에 올라가는 세계적으로 명성도 높은 JRPG입니다. 이 게임은 출시 당시에도 화제였어요. 당시 일본에서 가장 잘 팔리는 장르는 JRPG였고 드래곤 퀘스트와 파이널 판타지는 시장을 지배한 강자를 넘어 당시 일본의 문화를 지배하는 양대 산맥이었으니까요. 단순히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만이 아니라 여러 일본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죠. 그러니 이 게임을 만든 주역이 힘을 합친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죠. 사카구치 히로노부, 호리 유우지, 그리고 토리야마 아키라라는 거장들의 드림팀은 훗날 밝혀진 바에 의하면 꿈은 찾아볼 수도 없는 온갖 음모가 넘치는 진흙탕 싸움이었습니다. 이 드림 프로젝트의 전모를 이해하려면 왜 이 게임을 스퀘어가 발매했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와 회사 간의 프로젝트라면 보통은 모든 회사 이름이 다 나오겠지만 이 게임의 패키지에는 애닉스의 이름은 존재하지 않죠. 애닉스의 흔적은 기획자인 호리 유지의 이름뿐입니다.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이 작품의 리메이크가 어려운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모든 사건의 도화선은 1990년 드래곤볼의 전설적 편집자이자 마시리토라는 별명으로 악명 높았던 도리시마 카즈이코와 파이널 판타지의 아버지 사카구치 히로노부와의 최악의 대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다이에데모의 작가 산조 리쿠가 토리시마에게 파이널 판타지 3를 최고의 RPG라 극찬한 데서 시작됐죠. 다이에데모는 단순한 만화가 아니라 드래곤 퀘스트의 인지도를 활용한 일종의 파생교육이었습니다. 그런 작품의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이 경쟁작을 극찬한다고? 토리시마 카지코는 소설광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게임광이기도 했죠. 그는 철저한 드래곤 퀘스트 파였기에 이에 반박하고 싶었고 반박은 논리적으로 철저히 하는 스타일이었기에 이를 위해서 예전에 집어던진 파이널 판타지 3를 다시 분석합니다. 그리고 스퀘어의 광고 대행사에 연락해서 스퀘어의 대표 기획자인 사카구치 히로노부를 불러내지요. 그리고 사카구치는 순순히 점프 편집부로 향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였죠. 당시 일본에서 소년 점프는 단순한 만화 잡지가 아니라 히트작을 쏟아내는 일종의 광고판이자 일본 문화 산업 자체가 흔들 수 있는 거대 권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낸 것은 닥터 슬럼프, 드래곤볼을 만든 히트 제조기 도리시마 카즈이코. 앞으로도 게임을 홍보해야 하는 스퀘어의 기획자로서 이 제안은 절대 거절할 수 없었겠죠. 또한 그는 점프를 동경하는 만화광이기도 했기에 토리시마의 히트 비결을 알아내고 싶다는 욕심도 있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감정을 안고 온 사카구치. 하지만 토리시마는 초면인 사카구치에게 온갖 독소를 퍼붓기 시작하죠. 사카구치군, 처음 보네. 지금부터 내가 파이널 판타지 3가 왜 엉망인지 말해줄 테니 잘 들어. 당신은 물건을 근본적으로 잘못 만들고 있어. 그는 파이널 판타지 3의 설계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합니다. 마지막 던전에선 세이브 포인트가 없는 데다 던전 구조상 4대 천왕을 이겨야 진행된다는 것을 몰라서 시간을 많이 허비하다 공략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오는 점. 또한 마지막 보스가 카리스마도 없고 내러티브와 상관없는 존재라는 것도 지적합니다. 즉 최종 보스의 매력 부족, 내러티브의 구조적 문제, 그리고 사용자 편의성 부족을 지적한 것이죠. 처음에 사카구치는 굉장히 화가 났지만 상대는 어깨를 흔드는 거물이기도 했고 전문가의 비평을 들을 기회가 당시에는 흔치 않았기 때문에 입을 닫고 얌전히 듣고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후 사카구치는 결심합니다. 점프를 죽이겠다. 토리시마의 주변 일화를 가만히 듣다 보면 창작자를 궁지에 몰아붙여서 복수심을 불태우는 수법을 자주 씁니다. 토리야마 아키라의 첫 원고는 분쇄기에 갈아버렸다죠. 사카구치도 마찬가지로 복수심에 불탔고 그는 이후 파이널 판타지 4의 프로토타입을 들고 전문 편집부를 방문합니다. 그가 게임을 시연하자 편집부 사람들이 몰려왔고 사카구치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사람들은 다 떠나버리고 말죠. 이유는 드래곤 퀘스트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네요. 그는 이 상황이 너무 굴욕적이고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점프를 죽이겠다는 일념으로 게임을 개량하죠.
이렇게 만들어진 파이널 판타지 4를 플레이한 토리시마는 이 게임이 히트할 거라 봤는데 이유는 그때 자신의 한 말이 그대로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스를 물리쳤을 때 쾌감을 극대화하는 서사 구조를 갖고 있었으며 강렬한 캐릭터가 배신, 희생, 사랑 등 인간적 갈등을 표현해서 지루할 틈이 없었고 게임의 난이도가 결코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개성이 정의된 캐릭터를 활용해서 싸우지 않으면 클리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특히 소환수 바하무트는 캐릭터의 특성을 철저히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클리어가 불가능한 캐릭터였습니다. 이렇게 히트한 파이널 판타지 4 그리고 이후 홍보를 위해 들고 온 파이널 판타지 5의 기획서를 본 후 자신이 생각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드래곤 퀘스트의 기획자 호리 유지를 만든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토리시마였습니다. 호리인 점프에 게임 관련 기사를 쓰던 필자였고 그를 취재를 위해서 게임 공모전에 투입한 것을 계기로 게임 개발자로 전직하게 되었거든요. 또한 갓 게임 산업을 시작한 애닉스의 첫 JRPG 드래곤 퀘스트를 소년 점프에 특집으로 홍보한 것이 바로 토리시마였습니다. 이후 드래곤 퀘스트는 일본의 국민 RPG가 되며 연이어 속편이 발매되죠. 하지만 토리시마는 이 상황이 못마땅했습니다. 호리의 첫 작품이 러브 매치 테니스인데서 알 수 있듯 그는 점프에 여러 장르의 게임에 컬럼을 쓸 정도로 다양한 장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드래곤 퀘스트 소편기기로만 써먹다니 이대로 두면 천재의 재능이 썩는다고 판단한 토리시마는 몇 번이고 애닉스에게 새로운 게임의 개발을 맡겨달라고 부탁하지만 원래 부동산 정보지를 만들던 보수적인 애닉스의 경영진은 이 제안을 철저히 무시합니다. 드래곤 퀘스트만 만들어서 돈을 벌겠다는 아니란 애닉스. 결국 토리시마는 모종의 목적을 위해서 기업 간의 협의를 배제한 일종의 게릴라전을 기획하죠. 애닉스는 내부에 크리에이터를 두지 않았습니다. 창작자들은 전부 프리랜서로 계약해서 온갖 비용을 아끼는 회사였죠. 즉 호리 유지도 애닉스의 지원을 받아 개발을 하는 일개 프리랜서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호리가 아머 프로젝트라는 실질적인 개발을 하고 권리관계를 관리하는 회사를 설립한 이유죠. 토리시만 이를 이용해서 프리랜서인 호리, 역시 프리랜서인 토리야마 아키라를 개인적으로 설득합니다. 이 과정에서 슈에이사와 애닉스는 철저히 배제됐죠. 호리 유지의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감동적인 시나리오, 토리야마 아키라의 독보적인 디자인 실력, 그리고 그는 이를 엮을 대상으로 스퀘어를 지목하고 사카구치를 따로 불러야 합니다. 왜 스퀘어냐? 스퀘어는 파이널 판타지 4, 파이널 판타지 5를 만들면서 영화와 같은 게임을 만들 수 있음을 증명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시나리오와 디자인을 드라마로 표현하는데 최적의 회사라 본 거죠. 이후 프로젝트는 애닉스 내부 프로듀서의 감시망을 피해서 모든 실무가 스퀘어 주도로 진행됩니다. 실질적인 개발은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 사카구치가 스퀘어의 젊은 사원들에게 비밀 이해시켰고 토리야마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토리시마를 거쳐 작업을 했죠. 즉 토리시마는 기업 간의 복잡한 정실 배제한 크리에이터 중심의 지통 라인을 구축한 겁니다. 프로젝트가 궤도에 오르자 이 작업에 또 하나의 위험 요소가 부각됩니다. 바로 이 게임이 또 다른 드래곤 퀘스트가 되는 것이었죠. 드래곤 퀘스트는 일본을 좌지우지하는 거대한 문화현상. 만약 똑같은 게임을 내면 절대 승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불행하게도 처음 크로노 트리거는 보통의 판타지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롬을 토리시마가 들고 나고야에 있는 토리야마의 집으로 향하던 도중에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 롬을 보여주지 말라고. 사카구치인 토리야마의 프리테스가 통과될지 걱정하던 상황에서 자신이 중대한 것을 놓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토리야마라는 작가의 욕망이었죠. 닥터 슬럼프의 팬이었던 사카구치는 이 작품의 표지 일러스트가 작품과 관계없는 편집자의 통제가 들어가지 않은 토리야마의 취미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그는 편집자의 지시대로 개그 만화와 격투 만화를 그렸지만 그 틈에도 오리지널 메카닉을 그려넣을 정도로 메카닉 디자인에 진심이었죠. 이를 나중에 깨달은 사카구치는 단순한 판타지 세계관이 아닌 로봇을 투입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토리야마는 아주 기뻐하면서 로봇을 디자인해서 보내주죠. 이후 작업의 형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기존의 게임이 1단 게임을 만든 후 일러스트레이터가 이에 맞는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라면, 즉 일러스트레이터가 게임의 이미지만을 표현했다면, 크로노 트리거는 토리야마가 호리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세계관을 표현하는 일러스트를 그리고 스퀘어가 이를 바탕으로 에피소드를 만든 다음에 이를 병렬로 조립하는 형식으로 만들어냈죠. 이게 크로노 트리거를 상징하는 여러 시대로 나뉘어진 이유입니다. 그 다음엔 토리야마가 시대를 연결하는 타임머신, 실버드를 디자인하는 식으로 작품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대를 뒤흔드는 명작 크로노 트리거가 완성되지요. 문제는 이 게임을 발매하는 것이었습니다. 게임은 완성되었지만
슈에이샤와 애닉스의 상층부는 여전히 이 프로젝트의 실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토리시마는 1993년경 애닉스의 팩산장을 보내면서 기선제압을 하지요. 드래곤 퀘스트의 아버지 호리 유지와 파이널 판타지의 아버지 사카구치 히로노부에 그리고 드래곤볼의 토리야마 아키라의 합작 게임이 발매된다는 기사가 나갈 것이다. 이에 놀란 애닉스의 경영진은 때로는 항의를 보고 때론 애걸까지 하면서 이 게임의 발매를 막으려고 했지요. 하지만 토리시마는 차갑게 던집니다. 만약 계속 반대한다면 앞으로는 드래곤 퀘스트에서 토리야마 아키라를 빼버리겠다고. 지금이야 그래픽으로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지만 당시엔 게임의 일러스트가 소박한 2D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일한 정체성이었죠. 즉 애닉스에게 토리야마의 작화는 게임의 정체성이자 생명줄이었습니다. 최고 히트 작품 드래곤볼의 인기를 활용하는 방법이기도 했고요. 그러니 일러스트가 빠진다면 게임의 판매량에 지장이 생기겠죠. 실제로 드래곤 퀘스트 12에 고인이 된 토리야마 아키라가 빠진 것이 작품 흥행에 최대 리스크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토리시마의 지위였습니다. 그는 소년 점프에서 히트작을 연속으로 터뜨린 거물이었으며 슈에이샤의 게임 관련 미디어에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죠. 당시 점프는 최고의 갑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 애닉스가 힘을 써서 이 게임의 발매를 막으면 개발 중인 드래곤 퀘스트 6의 홍보가 막힐지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애닉스의 관료주의는 토리시마의 협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죠. 크로노 트리거는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안겨주었습니다. 우선 호리는 드래곤 퀘스트 1, 2란 딱지를 댈 수 있었고 스퀘어는 파판 이외의 JRPG를 성공시키면서 일본 최고의 JRPG 명가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게 애닉스가 걱정했었던 최악의 사태였죠. 그럼 나머지 사람은? 막대한 성공을 거둔 크로노 트리거, 호리 유지와 토리야마 아키라는 막대한 보수를 받았고 스퀘어도 막대한 이익을 올리는데 성공했지만 정작 토리시마 카즈이코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 작품은 기업 간의 합작이 아닌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프로젝트였고 토리시마는 업무의 시간, 때론 업무 시간까지 슬쩍 끌어다쓰며 혼자서 진행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럼 그는 자신의 꿈을 위해서 무보수로 봉사를 한 것일까요? 천만에요. 게임 광인 토리시마는 소년 점프의 게임 관련 브록을 넘어 게임 전문지를 창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크로노 트리거의 틀이 잡힌 시점에 V점프의 정식 창간을 제안하지요. 성공한 잡지에는 필수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창간 후 특집이 충격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1993년 7월에 발매된 잡지의 창간호에는 일본을 대표하는 크리에이터가 만든 꿈의 작품인 크로노 트리거의 공개 기사가 최초로, 그것도 단독으로 실리게 되죠. 이렇게 V점프는 성공적으로 창간되었고 이후 크로노 트리거의 오리지널 사파를 실으며 시장에 안착합니다. 그리고 토리야마 아키라는 V점프의 표지 등 여러가지 사파 제작까지 함께 떠안게 되죠. 주간지의 드래곤볼을 연재하면서 말이죠. 이후 V점프는 점프 만화의 스피노프 만화라던가 카드게임의 카드를 브록으로 주며 등장하고 이게 토리시마가 회사의 허가 없이 도산적인 프로젝트를 냈음에도 징계받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니 징계는커녕 그는 V점프의 초대 편집장이 되지요. 즉 그는 무보수로 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베팅한 겁니다. 일본 JRPG의 양대 산맥 스퀘어와 애닉스는 이후의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서 합병됩니다. 그렇다면 애닉스가 경쟁사였던 시절이란 모를까? 이젠 이 게임의 리메이크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제 생각을 말하자면 오히려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회사 몰래 진행한 마카파 프로젝트. 우선 스퀘어에선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돈만 벌 수 있다면 사후 승인이 쉽게 되는 회사였거든요. 오히려 사원 교육도 할 수 있었고 말이죠. 문제는 꽉 막힌 관료주의로 유명했던 애닉스였는데요. 일본 사회에선 체면이란 문제가 유독 중요합니다. 아무리 크로노 트리거가 역사적인 게임이라고 해도 애닉스의 간부 입장에선 자신들의 허가 없이 만들어진 괴뢰 프로젝트, 이걸 허가해주는 것은 당시 토리시마의 부탁을 무시한 자신들이 바보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니 밑에 사람들은 이걸 알고 알아서 길 수밖에 없죠. 이때 이를 묵인했던 애닉스의 프로듀서 중 상당수는 현재 스퀘어 애닉스의 간부 및 사장이기도 하니까요. 또한 사카구치 히로노부는 양사의 합병을 위해서 파이널 판타지 무비의 실패라는 이유로 정리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간 사람을 스퀘어 애닉스가 다시 부르는 것도 아무래도 어렵겠죠. 만약 사카구치를 뺀다면 이 게임은 처음 발매할 때 3, 4합작이 아니라 3명의 거장의 드림 프로젝트로 홍보했습니다. 즉 이 작품의 가치는 빅3가 만들었다는 상징성 그 자체에 있는 거죠. 게다가 권리 관계도 복잡합니다. 시나리오의 권리는 애닉스가 아니라 호리 유지의 회사인 아머 프로젝트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기 위해선 사용료를 따로 지불해야 하지요. 캐릭터 디자인은 토리야마 아키라의 회사인 버드 스튜디오, 그리고 그중 일부는 V점프의 슈에이샤가 갖고 있어요.
이 게임을 리메이크하려면 어마어마한 개발비가 될 텐데 이렇게 설득해야 할 이해 관계자가 많으면 한 번 더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저는 그래서 이 게임의 리메이크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세상에 절대라는 것은 없기도 하고 또한 성과 문제로 인해서 사모펀드에게 공격까지 받는 상황이니 만약 이 이상 궁지에 몰린다면 제로에 가까운 가능성을 뚫고 리메이크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하다는 말과 함께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